중세의 과수원, 수도원 정원, 그리고 생울타리로 둘러싸인 풍경으로의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오늘날 과일 시장보다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더 많이 언급되는 열매들이 태어납니다. 중세의 과일은 칼로리, 비타민, 그리고 기쁨의 귀중한 원천이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저장하기 어렵고 수입된 이국적인 과일이 비쌌던 시대에 과일과 견과류는 많은 음식과 약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13세기와 14세기의 기록들은 중세 농부들이 사과와 배뿐만 아니라 작고 떫거나 특이한 모양의 열매를 맺는 다양한 관목과 나무들을 재배했음을 보여주며 이들은 오늘날의 슈퍼마켓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종들은 수도원 정원, 도시 과수원, 시골 경계지에 널리 퍼져 있었으며 이들의 용도는 음식, 음료, 약, 염료, 목공용품을 포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풍경을 걸을 때 이러한 전통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려진 과수원의 오래된 메들러, 숲, 가장자리의 코넬리안 체리 관목 또는 들길 옆에 가시나무 생울타리.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잊혀진 중세 과일들이 식물학 애호가들을 위한 호기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현대 요리법과 생태학에 할 말이 있는 농업의 유산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도사들이 비단과 치료용 찜질을 위해 뽕나무를 재배한 방법, 메들러 열매를 왜 썩게 놔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베리가 체크문의 선술집에 이름을 지었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오늘날에도 재배되는 10가지 과일의 역사를 밝히고 그들의 문화적, 요리적 풍요로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신화, 조리법, 치료법, 그리고 현대 환경 트렌드를 연결하는 해설이 있는 산책을 준비하세요. 중세의 과일 세계는 현재 대형 체인점의 제품보다 훨씬 더 다양했습니다. 과일 나무는 지역 조건, 개인 취향, 사회적 관습을 고려하여 심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호르투스 콘클루수스, 호르투 촌클루스로 알려진 수도원 정원은 4명의 복음서 저자에 따라 4부분으로 나뉘어 있었고 허브, 채소, 그리고 과일 관목과 나무를 포함했습니다. 수도사들은 메들러, 코넬리안 체리, 바베리의 재배와 가공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지식을 전수했습니다. 일부 종들은 열매를 위해, 다른 종들은 잎이나 목재를 위해 재배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개별 과일들이 연대기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민속 요리에 어떻게 통합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점차 사라져서 좁은 지역에서만 기억에 남았는지 추적할 것입니다. 잠시 후 우리는 첫 번째 것을 밝힐 것입니다. 과숙했을 때만 먹는 갈색 과일. 중세의 가을에 수도원 정원에 들어간다면 밝게 빛나는 갈색 열매를 가진 낮은 나무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메들러, 메피루스 게르마니카는 넓은 꽃받침과 5개의 돌출된 끝이 있는 작은 갈색 주름진 컵을 연상시키는 특이한 모양으로 두드러집니다. 그 기원은 소아시아와 발칸반도에서 찾을 수 있으며 로마인들이 중부 및 서부 유럽으로 퍼뜨렸고 곧 카롤링거 왕조의 카피툴라레 데빌리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언급된 문서는 농장 관리자들에게 제국 영지에 메들러를 심도록 명령했으며 이는 농업에서의 중요성을 증명합니다. 메들러 열매는 익을 때까지 단단하고 떫습니다. 늦가을에 때로는 첫 서리 후에 수확되었습니다. 중세 정원사들은 점차적으로 블레팅이라고 불리는 과정이 일어나는 차가운 방에 그것들을 놔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과육은 효소 과정에 의해
분해되어 부드러워지고 꿀맛을 얻었습니다. 그제서야 열매를 먹거나 가공할 수 있었습니다. 문외한들에게는 열매가 상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고영어 별명 원숭이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요리사들은 블레팅된 매들러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컴포트, 잼, 퓨레, 그리고 고기를 위한 매운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약초서에는 매들러가 펙틴과 섬유질 함량이 높고 위장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세기의 문학 기록들은 매들러가 상징적 의미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제프리 초서와 나중에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과일의 모양에 대한 농담적 언급으로 오픈 아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르네상스 문학에서 에로틱한 은유의 대상이 되었지만 약국 저술에서는 설사와 감기 치료제로 묘사되었습니다. 연대기에 따르면 매들러는 런던과 파리의 시장에서 판매되었고 블레팅 후의 긴 저장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일부 귀족 가문들은 매들러를 매들러 와인으로 가공하게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매들러는 척박한 토양과 건조한 기후를 잘 견디므로 기후적으로 까다로운 지역에 적합합니다. 나무는 5월에 분홍색이나 흰색 꽃으로 휘어벌들에게 먹이를 제공합니다. 오래된 나무에서는 새들의 피난처 역할을 하는 구멍이 발달합니다. 매들러의 목재는 견고하고 고우며 과거에는 장식품과 손잡이를 만드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매들러는 오래된 품종에 대한 관심 덕분에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들러 케이크, 매들러 젤리, 증류주를 위한 현대적인 조리법들이 존재합니다. 시장에서 갈색에 다소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는 과일을 발견한다면 그것이 중세 식탁의 보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들러에 대한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보존된 연대기에 따르면 14세기 말 런던에서는 매들러가 달콤한 와인과 사프란 케이크와 함께 제공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손님들은 누가 신맛을 내지 않고 더 많은 과일을 먹을 수 있는지 경쟁했습니다. 블레팅 후에야 그 단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수도사들은 또한 매들러 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사이더와 유사한 발효 음료로 치료제로 여겨졌고 장 문제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들러를 개 엉덩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 과일을 둘러싼 민속 유머를 보여줍니다. 잠시 후 우리는 미니어처 배나 사과처럼 보이고 일부 영국 여관의 이름에 영감을 준 과일을 밝힐 것입니다. 유럽 지도에서 남동쪽으로 가면 또 다른 잊혀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서비스베리, 소르붓 도메스티차. 이 웅장한 나무는 사과나무와 배나무의 친척이며 작은 배나 사과처럼 보이는 열매는 노란색에서 빨간색까지의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베리는 지중해와 소아시아가 원산지이며 중세에는 유럽의 상이슬 지역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체코어로는 오스케루셰라는 이름을 얻었고 슬로바키아에서는 오스코루샤라고 부르며 독일인들은 스페이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열매는 10월에 익으며 여기서도 떫은 맛을 없애기 위해 과숙시켜야 합니다. 연대기에는 서비스베리로 와인 주스, 식초가 만들어졌고 겨울 소비를 위해 과일이 말려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일 헤센 지역에서는 서비스베리로 에펠웨인, 에미티 스파이얼링이라는 음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몇 퍼센트의 서비스베리 주스로 보완된 사과 사이더로 음료의 맛과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프랑스인들은 과일에서 섬세한 브랜디를 증류했고
일부 마을에서는 서비스베리 마멀레이드가 젊은 신부들에게 지참금으로 주어졌습니다. 모라비아 슬로바키아에서는 특징적인 향을 가진 증류주인 오스코르쇼비체 제조 전통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박물관과 서비스베리에 헌정된 연례 축제가 있어 방문객들이 마멀레이드, 잼, 시럽, 리큐어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매나무는 영어로 와일드 서비스트리라고 불리는 제라브 브렉소르부스 톰리날리스입니다. 이 나무는 더 작은 높이로 자라며 단풍나무를 연상시키는 삼엽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커로 알려진 그 열매는 갈색이고 점이 있으며 밀집한 송이로 자랍니다. 중세 영국에서는 시장에서 판매되었고 매들러 열매와 유사하게 블레팅 후에 소비되었습니다. 일부 어원학적 해석에 따르면 체크문의 여관의 이름 뒤에 바로 이 베리가 있습니다. 과일의 작은 흰 점들이 주사위를 연상시켰다고 합니다. 열매는 마멀레이드로 끓여지고 발효 음료에 첨가되었으며 브레크의 목재는 단단하고 정밀한 목공 도구 제작에 귀중했습니다. 서비스베리와 브레크는 중세에 요리적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재는 단단하고 잘 연마되어 대패, 연장, 스키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나무들은 경계선과 들길에 심어져 뿌리 시스템이 비탈을 강화하고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서비스베리 숲은 종종 공동 경제의 일부였으며 열매는 주민들이 나눌 수 있는 공동 재산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400년이 넘은 고대 서비스베리 나무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수는 질병에 대한 저항성과 건조한 조건에 대한 적응의 결과입니다. 미녀에서 서비스베리에 대해 무엇이 말해지는지 들어보세요. 인간 생활에 대한 비유가 흔합니다. 쓴 젊음과 달콤한 성숙. 현대의 서비스베리는 정원사들의 관심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들고 보호받는 위치와 비옥한 토양이 필요하지만 관리에 대해 풍부한 수확과 독특한 맛으로 보답합니다. 많은 정원사들이 서비스베리를 미래의 나무라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오래되고 전통적인 종. 서비스베리 열매는 품종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는 것을 덧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는 배를, 다른 것들은 사과를 연상시킵니다. 이전 농부들은 열매가 침에 어떻게 들어맞는지에 따라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배 모양 품종은 더 잘 말랐고 둥근 것들은 주스로 더 쉽게 압착되었습니다. 17세기의 서비스베리는 비엔나와 프라하의 시장으로 운반되어 이국적인 것으로 판매되었습니다. 당시의 여행기는 그들의 맛을 카라멜 향이 나는 사과와 베이 혼합으로 묘사합니다. 때로는 말린 서비스베리가 밀가루에 섞여 여행자를 위한 빵이 구워졌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수도원 정원을 장식했고 그 이름이 고대 신화에 나타나는 루비 빨간 열매로 이동할 것입니다. 코넬리안 체리, 코르누스 맛는 우리 땅에서 가장 먼저 피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이미 겨울 끝에 그 가지들은 벌들에게 중요한 꿀을 제공하고 봄의 도래를 상징하는 작은 노란 꽃들로 덮입니다. 짙은 녹색 잎은 나중에 나타나고 여름 끝에 코넬리안 체리 관목에 타원형의 진한 빨간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핵과들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유기산 함량이 높아 생식 상태에서는 매우 떫습니다. 그러나 숙성 후에는 체리와 크랜베리의 혼합을 연상시키는 부드럽게 달콤하고 신맛으로 변합니다. 코넬리안 체리 재배는 유럽에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은 코넬리안 체리 씨앗이
신석기 시대 인간 정착지에서 발견됨을 증명하며 옥스포드 식물학 프로필에 따르면 코넬리안 체리는 중세 동안 수도원 정원에 도입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열매뿐만 아니라 치료 특성을 위해서도 재배했습니다. 코넬리안 체리 시럽은 설사와 열에 제공되었고 열매는 매운 반찬으로 식초에 절여졌으며 껍질은 모자와 직물 염색에 사용되는 빨간 염료를 제공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레를 제거하기 위해 코넬리안 체리 나무로 방을 훈증했습니다. 많은 이야기와 신화가 코넬리안 체리 나무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리스 전설은 코넬리안 체리로 유명한 트로이 목마가 만들어졌다고 전합니다. 오비디우스는 그의 변신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코넬리안 체리 나무로 변한 리코니아 님프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코넬리안 체리 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리스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코넬리안 체리 가지로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슬라브 국가에서 코넬리안 체리는 건강과 힘을 상징했으며 이는 코넬리안 체리처럼 건강하다다는 세르비아 속담으로 입증됩니다. 코넬리안 체리의 문화적 의미는 부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동유럽 가정에서는 열매로 시럽, 잼, 마멀레이드, 컴포트, 매운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요리사들은 코넬리안 체리를 사르마, 포도잎 요리에 추가했고 불가리아에서는 열매가 소금과 허브와 함께 염수에 절여집니다. 이란에서는 코넬리안 체리로 뜨거운 여름날에 마시는 상쾌한 음료 조칼, 악테를 만듭니다. 체코 공원에서는 때때로 코넬리안 체리가 관상용 관목으로 나타나지만 그 목재는 또한 예외적으로 단단하고 탄력적입니다. 조각가들은 그것으로 쟁기못, 빗, 장식품을 만들고 직죄에 사용했습니다. 과거의 코넬리안 체리가 수도원 정원에서 흔했던 반면 산업혁명과 이국적인 과일에 대한 기울어짐이 풍경에서의 그 후퇴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은 항산화제와 비타민 함량과 현대 요리 실험을 풍부하게 하는 독특한 맛 덕분에 관심의 전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정원사들이 코넬리안 체리를 퍼머컬처 프로젝트의 이상적인 관목으로 추천합니다. 일찍 피고 수분 매개자에게 먹이를 제공하며 그 열매는 쉽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신사탕을 좋아한다면 코넬리안 체리는 루비 색깔과 상쾌한 맛으로 당신을 매혹시킬 것입니다. 코넬리안 체리는 또한 민속시와 전통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일부 슬라브 국가에서는 코넬리안 체리 가지로 바구니와 장난감을 엮었고 아이들은 그것을 베리를 쏘는 새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종에 대해서는 남성나무라고도 하는데 그 목재가 너무 단단해서 특별한 톱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체코 땅에서 코넬리안 체리들은 종종 연못 근처에서 자랐고 그들의 씨앗을 퍼뜨리는 새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당신 주변에 오래된 코넬리안 체리가 있다면 그것은 중세 정원의 잔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리아 먼 곳에서 온 자두보다 작고 진한 파란색으로 구별되는 과일로 페이지를 넘기려고 합니다. 잠시 후 작은 열매에서 큰 잼과 증류주 전통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밝힐 것입니다. 오래된 영국 과수원을 둘러싼 나무에서 우리는 영국인들이 댐슨이라고 부르는 작은 파랑엄은 열매를 발견할 것입니다. 체코 이름 다마스크 자두는 전설에 따르면 그것이 유래된 다마스쿠스 도시를 가리킵니다. 식물학적으로는 자두 아종 프루누스 도메스티가 수브스피시스 인시티티아입니다.
댐슨 열매는 작고 길쭉하며 왁스 코팅으로 덮인 얇은 파란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육은 단단하고 즙이 많으며 높은 섬유질과 철분 함량을 포함합니다. 맛에서는 열처리 후 달콤하고 신맛의 조화로 변하는 뚜렷한 신맛이 우세합니다. 로마인들은 남부 영국을 식민지화했을 때 댐슨을 영국으로 가져왔습니다. 영국 카운티의 로마 캠프에서 나온 고고학적 발견은 댐슨 씨앗의 존재를 증명하며 이는 열매를 쉽게 수입할 수 없었고 현지에서 재배되어야 했음을 나타냅니다. 초기 중세의 댐스는 수도원 정원과 시골에 심어졌습니다. 그들의 가시가 있는 특성은 유리했습니다. 댐슨 나무들은 종종 생울탈이나 과수원 주변의 보호띠로 사용되었는데 그들의 밀집한 가지가 가축의 진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댐슨의 요리적 사용은 풍부합니다. 중세의 열매는 말리거나 겨울 감미료 역할을 하는 진한 잼으로 끓여졌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의 리스밸리 지역과 말번 언덕에서 댐슨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가족들의 거대한 과수원이 매우 인기 있고 전체 제국으로 수출된 잼과 잼 제조를 위한 원료를 제공했습니다. 진한 보라색으로 착색되는 댐슨 잼은 제빵과 제과에 사용되었고 덴마크와 독일 부엌에서는 댐슨이 짠 산성 절임에 담가졌습니다. 잼 외에도 댐슨은 알코올 음료 제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중세에 댐슨에서 위장 문제에 대한 치료제로 여겨지는 브랜디가 준비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댐슨 진의 인기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슬로우 진의 전신, 조리법에서는 열매를 설탕과 향신료와 함께 진에 담그고 몇 달 동안 우려낸 다음 걸렀습니다. 결과는 겨울 축제에서 마셨던 탄닌이 풍부한 알코올 진미였습니다. 오래된 조리법들은 민트나 정향과 같은 허브로 우린 것을 보완하도록 권했습니다. 댐스는 또한 직물 염색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껍질은 직물을 파란색과 보라색으로 염색하는 색소를 포함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댐슨에서 양모용 파란 염료가 만들어졌습니다. 의학에서는 설사를 진정시키고 순환 완화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연구는 댐슨이 높은 양의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소화관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댐슨 재배는 설탕 배급이 잼 제조를 복잡하게 하고 시장이 큰 자두에 집중하면서 쇠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댐슨 농장에 르네상스를 가져왔습니다. 미식가들이 수제진과 고기용 독창적인 소스 제조를 위해 그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댐스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과일이 어떻게 전체 지역을 건설할 수 있는지의 증거입니다. 손가락에 진한 보라색 자국을 남기는 작은 파란 열매를 가진 나무를 만난다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은 중세 과수원의 후손이며 여전히 풍부한 맛과 다채로운 역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덧붙이면 일부 지역에서는 댐슨이 자연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스페인 약초학자들은 열 감소를 위해 그것을 주었고 스칸디나비아인들은 기침 시럽을 끓였습니다. 댐슨에서는 또한 생강사탕이 만들어졌고 높은 펙틴 함량 덕분에 젤리와 유사한 과자가 준비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실크 센터에서는 댐슨 껍질이 실크를 보라색으로 염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수원 가장자리에서 풍부하게 열매를 맺고 가시가 있고 밝은 빨간 베리를 가진 다음 관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관목은 한때 너무 흔해서
전체 정원을 둘러쌌지만 그 후 대규모 제거가 일어났습니다. 잠시 후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과수원과 정원의 경계를 둘러싼 전통적인 중세 관목들 중에서 우리는 바베리 베르베리스 울가리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가시가 있는 가지, 작은 가죽 같은 잎, 그리고 봄에 기분 좋게 향기 나는 밝은 노란꽃 무리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을의 꽃들은 길쭉하고 한두 개의 씨앗을 포함하는 밝은 빨간 베리로 변합니다. 중세의 바베리는 들판과 정원을 따라 생울타리로 심어졌고 그 가시는 가축과 원치 않는 손님들로부터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17세기 정원 저자인 윌리엄 로스는 바베리와 건포도 관목들이 과수원 가장자리에서 베리의 무게로 어떻게 굽어졌는지 묘사합니다. 바베리 베리는 높은 사과산 함량으로 인해 현저히 신맛입니다. 중세 요리사들은 레몬을 쉽게 구할 수 없었던 시대에 음식을 신맛 내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했습니다. 바베리는 고기 소스, 마리네이드, 신수프에 추가되었습니다. 일부 조리법에서는 바베리 주스를 꿀과 허브와 섞어열에 대한 치료제로 제공했습니다. 17세기 영국 농업가인 조셉 월리지는 그의 저작 비네툼 브리타니쿰에서 가정용으로 바베리를 보편적인 과일로 추천합니다. 존 파킨스는 그의 책 파라디시 인 소울 1629에서 피클, 짠절임에 적합한 베리의 날카로운 맛에 대해 언급합니다. 바베리는 민간 치료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1741년 약초학자 윌리엄 앨리스에 따르면 베리는 위를 식히고 열을 낮추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껍질의 다리는 치통을 진정시키는 강장제로 사용되었고 뿌리 분말은 연고에 섞였습니다. 바베리의 목재는 알칼로이드 메르베린 덕분에 밝은 노란색입니다. 중세에는 직물과 가죽을 노란색과 금색 음영으로 염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선원들은 멀미에 대한 부적으로 바베리 가지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수세기 동안 바베리는 큰 인기를 누렸지만 농업 최대 재난 중 하나인 밀녹병의 공범으로 지목되기 전까지였습니다. 바베리는 밀녹병을 일으키는 곰팡이 푸치니아 그라미닛의 중간 숙주입니다. 18세기부터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곡물밭 근처의 바베리 관목을 대규모로 제거하도록 명령하는 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캠페인이 20세기에 발전하여 풍경에서 관목의 거의 완전한 사라짐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는 아무도 이 위험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바베리는 식물 질병에 대한 과학이 등장할 때까지 흔한 관목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바베리는 관상용이자 유용한 식물로 정원과 공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란, 터키, 아프가니스탄 요리는 제레스크라고 불리는 베리를 사용하여 필라프와 다른 요리를 준비하는데 여기서 그들의 신맛은 고기와 쌀과 훌륭하게 보완됩니다. 유럽에서는 바베리 시럽과 마멀레이드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리적 가치 외에도 과학자들은 항균 및 한겸 효과가 있는 베르베린의 치료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호와 다채로운 베리 공급을 모두 제공하는 장식용 관목을 찾고 있다면 바베리가 이상적인 후보입니다. 바베리는 또한 문학과 예술에서 자리를 찾았습니다. 페르시아시는 베리가 부드러워질 때 기쁨으로 바뀌는 쓴맛의 상징으로 그것을 언급합니다. 이전 유럽 약사들은 바베리로 프랑스 비누를 염색했고 제과업자들은 그것으로 달콤하고 신사탕을 준비했습니다. 민담에서는 설탕 없이 신선한 바베리를 먹는 사람은
1년 내내 활기찰 것이지만 와인에 추가하는 사람은 색으로 가득한 꿈을 꿀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오늘날 이러한 이야기들 중 일부는 과장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관목이 남긴 풍부한 문화적 흔적을 증명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가시가 있는 생울타리, 봄의 하얀 꽃, 그리고 오늘날까지 민속 전통의 일부로 남아있는 핵심적인 미신의 세계로 뛰어들 것입니다. 산사나무 크라테구스 모노지나는 유럽 풍경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밀집한 가지와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중간 높이의 관목이나 작은 나무로 4월과 5월에 수천 개의 하얀 꽃으로 빛납니다. 중세의 산사나무는 재산 경계와 목초지 주변에 심어져 풀을 뜯는 가축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했습니다. 가시 덕분에 뚫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들고 동시에 작은 새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산사나무는 또한 벨테인, 켈트족의 봄과 풍요 축제와 연결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소녀들은 봄에 산사나무 화환으로 장식했고 나무는 순수함과 새 생명의 구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산사나무는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꽃의 향기는 부패하는 인간 조직이 생산하는 것과 같은 화학물질인 트리메틸아민을 포함합니다. 결과적으로 민속 전통에서는 산사나무 꽃을 집 안으로 가져오면 질병이나 죽음을 일으킨다고 믿어졌습니다. 따라서 꽃들은 밖에 두거나 야외 의식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나무의 식용 부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린 잎, 새싹, 꽃들은 빵으로 먹거나 샐러드에 추가되었습니다. 열매, 산사나무 열매는 요리 후 펙틴과 비타민C가 풍부한 달콤하고 신 퓨레로 변합니다. 산사나무 열매로는 젤리, 와인, 식초, 심지어 산사나무 케첩도 만들어졌습니다. 산사나무의 목재는 단단하고 내구성이 있어 도구 손잡이, 톱니바퀴, 화살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산사나무가 보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지들이 악령을 쫓기 위해 출입구 위에 걸렸고 폭풍 동안 산사나무로 십자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의학에서 꽃과 잎은 심장 문제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현대 연구는 실제로 산사나무가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 플라보노이드와 프로안토시아니딘을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나무는 성 요셉이 산사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땅에 박았더니 싹이 났다는 전설을 포함하여 많은 전설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산사나무는 수세기 전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새와 곤충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토양을 안정시키며 미적 경계를 만들기 때문에 생울타리와 퍼머컬처 프로젝트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형성합니다. 산사나무 열매로는 잼, 와인 팅크가 만들어지고 봄이 어린 새싹은 날것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산사나무는 봄, 풍요, 보호의 상징으로 남아 있으며 풍경에서 그것을 만난다면 따뜻함의 도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풍부한 전통도 알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산사나무와 관련된 여러 흥미로운 관습들도 있습니다. 일부 영국 마을에서는 5월 1일에 산사나무 줄기로 만든 메이폴이 세워져 그 주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지에 색색의 리본을 걸고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산사나무로 보호 부적으로 묵주에 추가되는 구슬이 만들어졌습니다. 산사나무는 또한 고기 훈제용 장작의 원천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연기는 햄에 특징적인 맛을 주었습니다.
중세 사회가 보호력을 위해 엄청나게 소중히 여긴 또 다른 나무는 마가목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징주의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밝은 주황색 열매는 비타민 폭탄과 독특한 맛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마가목 갱소르붓 아우추파리아은 날씬한 줄기와 9개에서 15개의 작은 잎으로 구성된 복합잎을 가진 바람이 잘 통하는 수관이 특징입니다. 봄에는 흰 꽃차례로 피고 가을에는 잎이 떨어진 후에도 나무에 남아있는 밝은 주황색 또는 빨간 베리가 익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마법의 힘을 가진 나무를 보았습니다.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에서는 악령과 마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집 근처에 마가목을 심었습니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토르신이 익사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가목 가지를 잡았다고 전해져 나무가 생명의 나무로서 경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대 아일랜드 어로 마가목은 마법을 의미하는 카오트안이라고 불렸습니다. 중세 도시와 마을에서 마가목은 실용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 방향 표시로 심어지고 집 근처에서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그 목재는 견고하고 탄력적이어서 쟁기, 갈퀴, 스키, 활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베리는 비타민 C, 프로비타민 A, 항산화제 함량이 높지만 생식 상태에서는 떫습니다. 동결 후나 요리 후에는 쓴맛이 감소하고 열매가 달콤하고 신진미로 변합니다. 중세 조리법들은 마가목을 사과나 모가와 결합합니다. 독일에서는 모글베렌 겔이 마가목 젤리가 끓여졌고 북유럽 국가에서는 고기 소스에 추가되었습니다. 마가목은 또한 와인과 브랜디 제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마가목 아쿠아비트가 증류되고 폴란드의 일부 지역에서는 발효된 마가목으로 만든 강한 리큐어인 제자박이 만들어졌습니다. 열매는 말려서 가루로 갈아 빵에 추가되었습니다. 민간 치료에서 마가목은 신장 문제와 류머티즘 치료에 사용되었습니다. 높은 유기산 함량이 독소 배출을 지원했습니다. 마가목 잎은 가축 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목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나무로 남아 있습니다. 산림업에서는 아름다운 잎이 색깔과 생물 다양성 지원을 위해 심어집니다. 베리는 60종 이상의 새들의 먹이 원천입니다. 문화적으로 마가목은 여전히 보호와 선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지들이 행운을 위해 문 위에 걸립니다. 현대 요리법에서 마가목은 잼, 시럽, 젤리뿐만 아니라 증류주에도 사용됩니다. 전통 요리에 집중하는 기업들은 마가목을 음식에 독창적인 맛을 주고 손님들을 오래된 미신과 조리법의 세계로 데려가는 재료로 발견하고 있습니다. 마가목의 목재는 또한 마법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그것으로 보호 상징이 새겨진 룬 지팡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들은 부적으로 착용되거나 재산 경계에 놓여졌습니다. 알프스의 일부 지역에서는 마가목 껍질로 악몽으로부터 보호한다고 여겨지는 차가 끓여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목이 풍부하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환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나무에 베리가 많을수록 가정이 더 관대했습니다. 비타민이 풍부한 마가목 후에 우리는 르네상스 연회와 아랍 시장의 시대로 이동할 것입니다. 왕실은 꽃과 향신료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주인공은 녹색 돌에서 분홍 진미로 변하는 과일, 모과일 것입니다. 모과, 체이도니아 오블롱가는 사과나 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단단하고 털이 많은 껍질과 매우 신 과육이 더 잘 알려진 친척들과 구별됩니다.
모과는 코카서스와 이란 주변 지역이 원산지이며 고대 그리스에서 이미 사랑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아마도 사과가 아닌 모과가 파리스의 심판 전설에 등장할 것입니다. 중세의 모과는 수도원 정원과 귀족 궁정에서 재배되었고 그 가공은 요리 예술이 되었습니다. 미식가 데이비드 카프는 요리사들이 모과를 후추, 생강, 정향, 계피, 육두구와 결합했다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향기로운 혼합물들은 단단한 과일을 섬세한 컴포트와 시럽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높은 펙틴 함량 덕분에 모과는 젤리와 마멀레이드 제조를 위한 탁월한 원료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모가로 코티니크가, 이탈리아에서는 코토냐타가, 스페인에서는 듀르데 멤브리오, 치즈와 함께 제공되는 진한 페이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모과 잼이 머말레이드라고 불렸습니다. 이 단어는 모과를 의미하는 포르투갈어 마르멜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튜더와 스튜어트 궁정은 모과잼을 최음제로 여겨 연회에서 제공했습니다. 모과는 또한 고기와 함께 요리되었습니다. 그들의 신맛이 사냥감과 돼지고기의 기름기를 균형 맞췄습니다. 아랍 요리에서 모과 과육은 설탕과 장미수와 섞여 양고기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문학과 시는 종종 모과를 찬양합니다. 페르시아 시인 하페즈는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모과의 향기에 비유합니다. 유럽에서 모과는 결혼을 상징했습니다. 신부들에게는 그들의 결합이 달콤하도록 모과 케이크가 제공되었습니다. 중세의학에서 모과 씨앗은 유제와 로션 제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점액질 껍질이 피부를 부드럽게 했습니다. 잎은 직물을 갈색으로 염색하는 데 사용되었고, 목재는 배나무와 유사한 용도를 가졌습니다. 빛과 작은 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모과가 익으면 밝은 노란색을 얻고 장미 꽃잎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향기를 가집니다. 요리 후 과육은 폴리페놀의 반응으로 인해 분홍색에서 빨간색으로 색깔이 변하고 향기로운 시럽을 만듭니다. 현대 요리사들은 사과 케이크나 치즈에 색깔과 맛을 주는 능력으로 그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구우거나 찌거나 말리거나 설탕에 절일 수 있습니다. 터키 요리사들은 크림과 함께 제공되는 구운 모과 디저트인 아이바 타틀스를 준비하고, 모로코에서는 모과가 양고기와 함께 타진해서 요리됩니다. 따라서 모과는 고대 신화, 중세 요리, 현대 미식가들 사이의 연결을 구현합니다. 모과 재배는 햇볕이 잘 들고 보호받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나무는 봄에 분홍꽃으로 피고 그 열매는 늦가을에 익습니다. 모과나무가 사과나무만큼 풍경에서 흔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재배는 향기로운 열매와 미적 경험의 형태로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오래된 조리법과 향신료의 향기를 좋아한다면 모과는 상상력과 서두르지 않고 요리했던 중세 부엌의 세계로 당신을 돌려보낼 것입니다. 모과는 또한 펙틴 덕분에 음식을 걸쭉하게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요리사들은 모과 퓨레를 자연 농축제로 소스에 추가하여 고기가 국물과 더 잘 결합하도록 했습니다. 모과 씨앗은 양피지용 가정용 접착제, 제조에 사용되어 제본에 활용되었습니다. 일부 수도사들은 그것을 상쾌한 사탕으로 씹었습니다. 모과는 건조한 지하실에서 겨울 내내 저장되어 자연 방향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향기가 냄새를 중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작은 세부사항들은 모과가 단순한 요리 재료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일부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나무는
요리법과 직물 산업을 연결했습니다. 그 잎은 애벌레를 먹이고 열매는 염료를 주며 나무들은 수백 년을 삽니다. 잠시 후 뽕나무가 어떻게 중세 영국, 페르시아, 중국을 연결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뽕나무 속은 검은 뽕나무, 모룻 닝라와 흰 뽕나무, 모룻 알바가 우세한 여러 종을 포함합니다. 검은 뽕나무는 맛있고 즙이 많은 열매를 위해 재배되었던 서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로마인들이 유럽으로 가져왔고 중세의 유럽 전역의 수도원 정원에 퍼졌습니다. 런던의 고고학적 연구는 로마와 초기 중세층에서 뽕나무 씨앗을 발견했는데 이는 열매를 쉽게 수입할 수 없었고 현지에서 재배되어야 했음을 나타냅니다.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검은 뽕나무는 병자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병원 부엌을 위한 열매를 제공했던 수도원에 심어졌습니다. 뽕나무 열매는 부드럽고 블랙베리와 유사하며 강렬한 달콤하고 신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에는 디저트 요리, 와인 제조, 자연 염료로 사용되었습니다. 포미 옥슈리와 같은 모음집의 조리법들은 뽕나무를 으깨서 그 주스를 쌀, 죽과 다른 음식을 염색하는데 사용하도록 권합니다. 뽕나무에 대한 언급은 천세기 에이밭 엘프리치 사전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적어도 그 시대부터 영국에서 재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약초학자 존 제라드는 그의 허벌에서 뽕나무 뿌리 껍질을 소화 문제 치료에 적합한 쓰고 따뜻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뽕나무 목재는 탄력적이어서 바구니와 작은 물건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동시에 유럽에서는 흰뽕나무 재배가 발달했습니다. 그 잎은 실크 코쿤을 만드는 누에 봄빅스 모리의 유일한 먹이입니다. 실크에 대한 중세의 갈망이 뽕나무 과수원의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잔티움에서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중국의 실크 독점을 깨려는 시도로 첫 뽕나무 심기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농부들은 뽕나무를 재배하고 누에를 길러 실크가 중요한 무역품이 되었습니다. 14세기와 15세기의 플로렌스와 베니스 같은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은 심지어 주민들에게 각 재산에 일정 수의 뽕나무를 심도록 명령했습니다. 뽕나무 열매 자체도 귀중했습니다. 검은 뽕나무는 와인의 힌트를 가진 특징적인 달콤하고 신맛을 가지고 있으며 비타민C와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그러나 저장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빨리 상하고 쉽게 운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소비에 머물렀고 세계화된 시장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중세의 열매는 신선하게 말려서 와인이나 증류주로 발효되어 소비되었고 직물 염색에 사용되었습니다. 뽕나무 잎이도 치료적이었습니다. 잎의 다리는 감기와 결핵에 제공되었고 잎이 찜질은 열을 낮췄습니다. 뽕나무는 장수의 상징입니다. 런던의 오래된 뽕나무들, 예를 들어 사이온 하우스나 램베스 팔라스의 것들은 300년이 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일부 나무들이 서리와 강한 바람으로부터 보호받는다면 50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뽕나무는 정원에서 관상수로 재배되고 그 열매는 수제 와인 제조와 제과에 사용됩니다. 퍼머컬처 정원에서 뽕나무는 빠른 성장과 그늘 제공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검은 뽕나무 잼을 먹을 때 당신은 수세기 전 수도사들과 귀족들이 즐겼던 것과 같은 맛을 맛보고 있습니다. 뽕나무는 또한 사랑의 전설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피라무스와 티스베에 대한 고대 이야기에 따르면
흰 뽕나무는 두 불운한 연인의 피로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 전설은 일부 뽕나무 열매가 왜 진한 빨간색인지 설명합니다. 가족 분쟁을 극복한 비극적 사랑을 상징합니다.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뽕나무 아래에 보물을 지키는 용이 산다고 믿어져 나무들이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뽕나무가 음식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어린 잎은 채소로 요리되고 차로 말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관목은 더 날카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가 있고 첫서리 후에 열매를 따야 하며 그 목재로 전설적인 지팡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시나무로 갑시다. 가시나무 피루누스 스피노사는 밀집한 가시 가지와 슬리브라고 불리는 작은 파랑엄은 핵과로 유명합니다. 중세의 가시나무는 생울타리의 기본 구성 요소였습니다. 영국 와일드라이프 가드닝 포럼에 따르면 가시나무 관목들은 들판 주변에 뚫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들고 가축과 야생동물로부터 작물을 보호했습니다. 가시나무는 종종 잎이 나기 전 이른 봄의 하얀 꽃으로 피며 이 광경은 가시나무가 필 때, 보리 심을 때와 같은 많은 봄 속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민속 미신에서 가시나무는 양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시나무, 가지로 그리스도의 가시관이 엮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가시나무는 집으로 가져오면 안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목재는 아일랜드 실내락, 곤봉 제작에 사용되었고 작은 가지들은 악한 힘을 쫓기 위해 태워졌습니다. 가시나무로는 또한 잉크도 만들어졌습니다. 가지들을 말리고 황산철과 탄닌 용액에서 끓였습니다. 생성된 잉크는 중세 필사본 작성에 사용되었습니다. 가시나무 열매는 서리를 겪을 때까지 극도로 떫고 씁니다. 동결 후 탄닌이 분해되고 열매는 더 풍부한 맛을 얻습니다. 중세의 가시나무는 늦가을에 수확되어 잼, 시럽, 증류주 제조에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제품은 전통적인 영국 리큐어인 슬로진입니다. 오래된 조리법들은 가시나무를 진 병에 넣고 설탕과 향신료를 추가하여 몇 달 동안 숙성시키라고 조언합니다. 19세기의 미숙한 가시나무는 포트 와인 위조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색깔과 탄닌이 숙성된 적포도주의 착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치료사들은 가시나무를 치료 효과로 활용했습니다. 니콜라스 컬페퍼는 그의 지침서에서 가시나무 꽃과 열매를 출혈 중단, 설사 치료, 위 진정에 권합니다. 껍질의 다리는 강장제로 사용되었고 잎은 상처에 발라졌습니다. 현대 연구는 가시나무가 장과 피부 건강을 지원하는 높은 폴리페놀과 항산화제 함량을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가시나무 목재는 단단하고 무거워서 작은 목각, 말뚝, 칼 손잡이에 사용되었습니다. 가시나무는 동시에 생태학에 중요합니다. 새들을 위한 밀집한 피난처를 만들고 벌들에게 꽃가루를 제공하며 그 잎은 일부 나비 애벌레의 먹이 역할을 합니다. 현대 정원에서 가시나무는 퍼머컬처 프로젝트의 생울타리로 심어지고 그 열매는 잼, 젤리, 시럽, 그리고 물론 슬로진 제조에 사용됩니다. 파란 베리를 가진 가시 관목을 볼 때 그 거친 외모 뒤에 민속 전통, 요리, 의학 사이의 연결에 풍부한 역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시나무는 또한 경제적 측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세에 그 가지들은 생울타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어 목재를 절약했습니다. 작은 줄기들은
대장간에 적합한 수추로 태워졌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가시나무가 양모를 회색으로 염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설은 첫 가시나무가 터질 때 겨울의 끝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미신들은 사람들이 자연의 리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세 사람들에게 축복과 위협의 상징이었던 관목에 대한 마지막 장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 가지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부였다고 하지만 동시에 집을 마녀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 열매는 검은 보라색이고 그 꽃으로 레모네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엘더베리로 갑시다. 봄의 꿀과 감귤류 향이 나는 하얀 크림색 꽃차례로 덮인 관목을 본다면 아마도 엘더베리, 삼부추스 닉라일 것입니다. 이 다재다능한 나무나 관목은 길가, 집 주변, 숲 가장자리에서 자랍니다. 중세의 엘더베리는 특별한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목재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가 만들어졌고, 다른 전설에 따르면 배신자 유다가 바로 엘더베리 가지에서 목을 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엘더베리를 슬픔의 상징으로, 때로는 저주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엘더베리가 마녀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가지와 잎이들이 악령을 쫓기 위해 집과 헛간 출입구 위에 걸렸습니다. 민속관념은 엘더베리 어머니라고 불리는 나무의 영혼을 묘사합니다. 누군가가 엘더베리 가지나 줄기를 자르기 전에는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고 우유나 빵 형태의 재물을 약속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행이 닥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그토록 많은 유용함을 제공했던 식물에 대한 깊은 존경을 증명합니다. 17세기의 다양한 엘더베리 부분, 꽃과 베리부터 껍질과 잎까지 수백 가지 조리법을 포함한 The Anatomy of the Elder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엘더베리는 민간 치료에서 시골 약국으로 여겨졌습니다. USDA 플란트 가이드는 중세에 엘더베리가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성스러운 나무로 지정되었다고 상기시킵니다. 꽃은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하고 감기, 기침, 열 치료에 사용됩니다. 그것들로 차, 시럽, 레모네이드, 심지어 엘더베리 와인도 만들어집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꽃을 반죽에 튀겨 달콤한 진미로 만듭니다. 가을에 익는 베리는 항산화제와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요리 후 잼, 시럽, 와인에 사용됩니다. 특히 오레곤의 과수원에서는 상업적 과일 생산을 위해 엘더베리가 대규모로 재배됩니다. 식물의 모든 부분, 뿌리, 껍질, 잎이, 꽃, 열매, 은 전통의학에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생물학 연구는 북유럽에서 엘더베리가 재물이 필요한 초자연적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에는 이 신비적 차원이 사라지고 엘더베리는 오히려 영양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스웨덴에서는 엘더베리 꽃 수집과 일반적인 음료가 된 시럽 제조가 다시 확산되었습니다. 엘더베리 레모네이드는 상점과 레스토랑에서 판매되고 베리는 뮤즐리, 요구르트, 증류주에 추가됩니다. 검은 보라색 베리는 식물용 염료, 제조에 사용되고 목재는 가볍고 부드러워서 악기와 파이프 제작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엘더베리는 신비주의, 의학, 요리법을 결합합니다. 사람과 새들을 위한 음식, 환자를 위한 약을 제공하고 도구를 위한 재료를 제공하는 능력이 그것을 독특하게 만듭니다. 중세의 사람들은 엘더베리를 존경과 두려움으로 대했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건강과 맛의 원천으로 인식합니다. 여름에 엘더베리 꽃에 도취적인 향기를 맡는다면 이 식물이 이미 수천 년 동안 유럽 문화를 동반해 왔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엘더베리는 또한 공예적 용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재로는 목초지에서 목동들이 연주했던 피리와 플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을 엘더베리로 휘파람 불기라고 불렀습니다. 엘더베리의 속이 빈 가지들은 가볍고 견고해서 풀무의 마우스피스로 사용되었습니다. 노파들은 엘더베리 베리로 직물용 염료를 만들었고 양봉가들은 꽃을 미드에 사용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기 있는 가정용 와인 제조 방법은 베리를 설탕과 레몬 주스와 함께 발효시키는 소위 베진가입니다. 우리는 수세기를 거쳐 여행하며 중세의 인기를 누렸고 오늘날 잊혀진 과수원 구석이나 지역 조리법의 기억에서 더 많이 살아남은 열종의 과일과 관목을 방문했습니다. 블레팅 후에만 맛이 나는 특이한 갈색 열매를 가진 매들러부터 축제와 사이더로 유명한 서비스베리와 와일드 서비스 트리, 루비 코넬리안 체리, 잼으로 유명한 댐슨, 신바베리, 봄의 산사나무, 보호하는 마가목, 향기로운 모과, 실크뽕나무, 가시가 있는 가시나무, 마법의 엘더베리까지 이 나무들과 관목들, 각각은 사람들이 어떻게 최대한의 창의성과 존경으로 자연의 선물을 활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중세 과일은 오늘날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풍부하게 하고 새로운 맛 경험을 제공하는 능력으로도 관심의 전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종들의 재배는 이러한 나무들과 관목들이 지역 조건에 적응되어 있고 광범위한 곤충과 새 종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 회복력 있는 풍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독창적인 재료를 찾는 새로운 세대의 요리사들에게 영감을 주고 지역 식품 독립성으로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잊혀진 과일의 재발견은 또한 문화적 부활을 가져다 줍니다. 각각의 서비스베리 축제, 매들러의 날, 코넬리안 체리, 잼 축제는 공동체를 연결하고 전통이 현대 세계에서 자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중세 과일이 오래된 약초서의 호기심거리가 아니라 우리 문화의 살아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어떤 종이 여러분을 충분히 매혹시켜 맛보거나 정원에 심고 싶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잠시 후 역사와 자연의 보물과 연결된 추가 주제들을 밝힐 것이므로 계속 시청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로의 시선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하고 친구들과 비디오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잊혀진 과일 종들에 대한 인식을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전통적인 맛을 발견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중세 과일의 맛이 여러분 자신의 미식 여행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현대 퍼머컬처, 설계와 재생 농업은 종종 고대 관행에서 영감을 얻습니다. 중세 과일 나무들은 작은 공간에서 다양한 과일을 재배하고 가뭄과 질병에 강한 농업 생태계를 만드는 모델을 제공합니다. 코넬리안 체리, 서비스베리, 가시나무와 같은 나무들을 초원 허브와 목초지와 연결하는 것은 토양 품질을 개선하고 가축에게 그늘을 제공하며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의 오래된 품종들은 귀중한 유전 자원으로 보입니다. 열 추위 또는 불모의 토양에 대한 그들의 내성은 회복력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들의 보존은 또한 대중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 정원, 공동체 과수원, 공공공원은 매들러, 뽕나무, 마가목이 심어질 유전자 은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과일을 홍보하는 지역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축제를 방문하며 조리법을 공유하세요. 우리 각자가 중세 과일이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미래의 일부가 되도록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에 심어진 모든 나무는 우리의 문화적 기억을 되살리고 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의 과일이 전체 세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